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흐름을 읽으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문 보실 때 여러 가지 많은 트렌드도 접하고 여러 가지 기회도 알으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대한 큰 흐름을 좀 보셔야지 내가 여기에 좀 가담할지 나와셔야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큰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의 발언이 등장한다거나 요 사람들의 사진이 등장하게 되면 그 기사는 꼭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요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이름은 이주열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중앙은행은요 기본적으로 돈을 풀거나 돈을 죄거나 돈을 금리 카드를 만져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쫙 풀거나 돈을 끌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중앙은행이 돈을 풀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경제신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앞서가는 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 해버리면 내가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은행들, 민간 기업들에게 나 지금 좌측 깜빡이 켰어, 나 우측 깜빡이 켰어, 잘 따라와야 돼. 이 신호를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내보냈다가는 본인 목도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보내느냐? 경제신문과 경제뉴스 매체를 통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애매모호한. 그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예전에 2015년 6월 기사네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이주열 한은 총재 미국 금리를 올리면 실물 경제의 위축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우리나라 경기를 하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2015년은요 미국이 금리를 첫 번째로 올렸던 해예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함께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내보내는 겁니다. 왜?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 달러 원화를 놓고 볼게요. 은행에 갔는데 여러분이 1억 원을 예치하려고 은행원 창구 보고 저 1억 원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은행 창구 직원이 선생님 지금 달러 예금 있고 원화 예금 있습니다. 어디다 넣으시겠습니까? 수수료 금리가 똑같습니다. 둘 다 1%예요 하면은 여러분은 달러에 맡기겠어요? 원화에 맡기겠어요? 당연히 달러에 맡기겠죠. 원화는 어디 가도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밖에 없지만 달러는 전 세계 어디 가도 통용될 수 있는 기축통화 아니겠습니까? 아주 안전자산이에요. 금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전 세계 어떤 투자자라도 기본적으로는 달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이어가다가 한 차례 올리고 두 차례 올리고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발언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와 금리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와 금리가 똑같아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달러로 미국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얘기고 자본이 유출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지금 깜빡이를 튼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대출을 많이 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출을 좀 갚아 나가시라는 신호를 내보낸 거란 얘기죠.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아 미국 봐, 일본 봐, 유럽 봐. 금리를 인위적으로 제로금리까지 낮췄잖아.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췄다는 얘기는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빌릴 때 그냥 무료로 빌린다는 얘기랑 다름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돈을 마구마구 빌려서 쉽게 써버리니까 소비가 일어나는 거고 소비가 일어나니까 나도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느냐. 미국과 일본이 금리를 낮춘 것처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추면 되잖아 라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주열 총재, 우리나라는 제로금리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도 제로금리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린 제로금리 갈 수가 없습니다. 재정개혁, 구조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통화정책 못하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우리는 제로금리까지 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을까요? 일본도 제로금리, 미국도 제로금리, 유럽도 제로금리, 돈을 마구마구 펑펑 쓰게끔 대출금리를 낮췄는데 왜 우리는 제로금리 못 갈까?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원화 가지고 여행 가서 어디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원화를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유로, 엔화, 달러 기축통화거든요. 제로금리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우린 그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는 제로금리는 못 가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금리는 올라가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 이후로 금리는 계속 올라갔죠. 그죠? 예, 지금 1.75% 올라왔는데 자 보시면 작년 말에 이런 기사 또 썼습니다. 금융 불균형 해소 강조한 이주열 총재 11월 금리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지난해 12월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6월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점점 수면 위로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 작년 10월 달에 얘기한 겁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위험이 점점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과 제게 뭘로 보여줄 수밖에 없느냐? 행간을 통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 없다고 한다면 경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주열 총재 발언이 나오면 무조건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주열 총재 외에 이 사람들의 발언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장들, 그죠? 연준 의장들, 그죠? 전 세계 경제 대통령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벤 버냉키, 그죠? 지금 이제 은퇴했고요.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았던 제닛 옐런. 이 두 사람은요 너무 인자하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대통령하는 것도 신기한데 경제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바통을 이어받은 제롬 파월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아주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벤 버냉키는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서라도 돈을 마구 뿌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고 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이 너무나 메말라 버리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서라도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든 금리를 낮춰서 제로금리를 만들어서 시중에 돈을 풀 텐데 이 시중에 돈을 풀리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켜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양적 완화, 양적으로 달러를 마구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조 5천억 달러를 풀었어요.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0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돈을 막대하게 풀어서 제발 돈 좀 쓰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경기가 하강했으니까 돈을 제발 제로금리로 퍼다 드릴 테니까 좀 쓰셔라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살아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밖에 좋은 데가 없어요, 현재.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았던 제니 옐런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퍼다왔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를 살리는 데는 아주 공헌을 했지만 이제는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정상화의 출구 전략이 바로 이 사람 전략인 거죠. 이제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제로금리까지 내리는 바람에 돈이 시중에 막대하게 풀렸고 시중에 막대하게 돈이 풀리는 바람에 돈이 돌고 돌면서 경기가 살아났는데 이제 경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 과열을 좀 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춘 금리 제로금리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출구 전략이에요. 출구 전략. 그래서 제니 옐런이 했던 일은 하나같이 다 금리를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상당히 배려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느냐? 이 할머니는요. 옐런 의장 2015년 5월달 기사죠. 올해 안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깜빡이를 튼 거예요. 우리 이제 금리 올리겠습니다. 대출자들 대출 갚아나가십시오. 금리 올라가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만 2017년까지는 저금리를 유지하겠습니다.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나라와 대만과 중국과 신흥 국가들을 위해서. 왜? 미국이 금리를 팍 올려버리면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금리를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해서 미리 금리를 서서히 올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경기가 안 좋을 것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리를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통을 또 지금의 변호사 출신인 제롬 파월이 받은 거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은요. 들어서자마자 미국 경기가 너무나 과열됐습니다. 상당히 경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앞으로 단단히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4번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정말 4번 올렸어요. 미국이 금리를 팍팍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리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제롬 파월이 최근에 어떻게 발언했느냐? 세계 석학들이 모였던 올해 초 전미경제학회에서 제롬 파월이 파월 의장은 지난 4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이게 중요하죠. 연준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빠르고 유연하게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요. 우리 금리 올릴 겁니다, 내릴 겁니다 이렇게 표현 절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제 행간의 의미를 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에 금리를 4번 올렸죠.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올렸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그동안은 경기가 과열되니까 빨리 올렸는데 이제는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빨리 올리는 거를 좀 멈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 경기가 더 성장할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금리는 동결되겠구나, 멈추겠구나, 금리 인상이 정말 이제는 멈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동결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기사도 반드시 읽어보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마크 파버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본인의 책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려놨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림이라서 제가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크게 구성 요소가 4가지예요. 하나는 중앙은행을 비유한 이 물이 있습니다. 물. 중앙은행을 비유한 이 물이 뿜어내기 시작한다면 이 쟁반 그릇, 물이 고이는 유동자금이에요. 이 유동자금 안에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돈의 흐름을 방향을 누가 바꾸는가 가만히 봤더니 코끼리들이 바꾼다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코끼리가 막 밀고 있잖아요. 돈이 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들을 누구로 비유했느냐?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 일반 전 세계 시민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 몰입꾼이 있습니다. 몰입꾼. 이 몰입꾼을 누구로 비유했냐면 경제학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경제 기자로 비유한 겁니다. 이 몰입꾼이 어떻게 모느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몰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채권에 투자하세요. 지금은 경기 폭락 시기입니다. 지금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세요. 지금은 원자재가 뜨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투자하세요. 아닙니다. 올해는 부동산이 뜰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몰입꾼이 여러분들을 몰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코끼리들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본인 주관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돈을 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여기에 서 있던 사람은 돈벼락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예측하는 게 바로 경제신문 읽기인데 행여 여기에 서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이 반대에 계셔야 돼요. 반대. 왜? 돈은 항상 불균형이거든요. 일로 한참 몰렸던 돈이요, 여기가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된다면 그 반대 방향인 소외된 곳으로 돈이 다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미리 예측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거나 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거기에 가지 마시고 반대 방향에 가셔야 된다. 이게 바로 작년, 재작년에 벌어졌던 일과 똑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몰입꾼들이 많이 모는 바람에 재작년에 아주 호황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완전히 폭락해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게 자본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예, 또 한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분수대 사진이에요. 분수대. 예, 근데 이 분수대가 역시 돈의 흐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수대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돈을 쏟아내는 이 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물이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처음에 어디부터 쌓이느냐? 제일 꼭대기층부터 쌓일 수밖에 없겠죠, 물이. 그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선진시장이에요. 선진시장.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축통화를 누군가는 제로금리를 만들어서 돈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공급하는 국가들은 제일 먼저 돈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먼저 쌓이는 곳은 바로 유럽과 미국과 일본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돈이 쌓이고 나면요, 밑으로 또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장이 바로 신흥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흥시장.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만, 중국과 같은 국가들. 그죠? 이 신흥시장까지 다 쌓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돈이 주체를 못하고 그 밑으로 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남미나 아프리카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돈의 공급이 멈춰버리면 어디부터 어려워질까요? 어디부터 메마를까요? 아래부터 메마르는 거예요. 아래부터.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제3시장이 먼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신흥시장,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인 선진시장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전 세계 자본주의예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그죠? 예. 우량 기업, 1등 기업, 2등 기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강남에 뜨고 있는지 강남 외곽이 뜨고 있는지 지방시장인지 판단하시듯이 아 그래 먼저 제일 좋은 시장부터 먼저 뜨고 나머지 온기로 퍼져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가장 어려워질 때는 외곽부터 어려워지고 나머지 중심이 그 이후에 어려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또 저 두 가지 그림만으로도 자본주의의 흐름을 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신문을 그냥 고지고대로 읽지 마시고 뭔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신문을 오늘 이 순간 지나면 반드시 나중에 매경이 됐든 한경이 됐든 한 분 정도는 꼭 구독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구독하지 마시고 학습지 보듯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지. 매일매일 들어오는 학습지를 내가 직접 공부하듯이 보셔야지 그냥 들어왔는데 안 보고 흘러가고 안 보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1년 지나도 실력이 전혀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학습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전에 제임스 토빈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 얘기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의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제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제일 좋은 매체가 바로 경제신문 읽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지나면 좀 경제신문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